6세기 초 콘스탄티노폴리스,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자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던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도 역사가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착취가 만든 괴물의 탄생기였고,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절대 권력으로 몰아가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테오도라라는 여인은 비잔틴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함의 원인을 제대로 추적해 올라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 여인의 악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권력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냉정하며 얼마나 체계적으로 인간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증거입니다. 테오도라를 이해하려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매우 구체적인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지형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철저하게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운 성벽은 도시를 감싸 안았고, 금강만의 항구는 세계의 모든 물자가 들어오는 입구였습니다. 상인들의 배가 드나들고 해관의 세금이 세어지고 제국의 부가 축적되는 이곳은 단순한 무역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중추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심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포드로무스, 즉 경마장이었습니다. 히포드로무스는 이 제국에서 가장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표면상 이것은 오락의 장소였습니다. 황제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경마 경기와 공연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정치의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군중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폭력으로 맞서는 공간이었습니다. 황제의 선전도 이곳에서 벌어졌지만 동시에 황제에 대한 저항도 이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포드로무스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루와 그린으로 알려진 분파들이었습니다. 블루와 그린이라고 하면 마치 축구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단순한 응원단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블루와 그린은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준정치조직이자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들은 공직자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치안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의 생계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공연산업, 경마산업,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서비스 산업이 블루와 그린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차를 모는 일, 말을 기르는 일, 고개를 하는 일, 연기를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분파의 후원 네트워크를 통해 배분되었습니다. 즉,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당신은 블루에 속하거나 그린에 속해야 했습니다. 그 둘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남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 인물을 무대에 올려야 할 시간입니다. 테오도라의 아버지는 공연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일종의 야생동물 조련사였거나 공연단 관리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블루 분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가족에게 도시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후견, 일자리,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 수단. 하지만 역사는 매우 냉정합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가족의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잔틴 제국에는 직역 승계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자리는 아들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미망인과 미성년 자녀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습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가 죽자 블루 분파의 간부들은 그 일자리를 그들의 친구나 수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관습은 무시되었습니다. 동정심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패와 청탁이 작동했습니다. 미망인과 그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후견자 없이 남겨졌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보호 네트워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공식적인 법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어머니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또는 재혼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미망인이 도시에서 생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결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강제였습니다. 제도적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린 테오도라는 비잔틴 권력의 가장 추악한 면들을 직접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의 법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 유산에는 매우 구체적인 낙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우, 연희자, 공연 종사자, 특히 여성 공연 종사자는 법적 신분에서 완전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류층 남성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상속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재산권이 제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몸이 공적 소유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습과 제도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공연 산업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착취의 시스템을 발견합니다. 공연 감독이라 불리는 마기스텔과 댄싱 마스터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공연할 수 있는지, 누가 어느 역할을 맡는지, 누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뇌물과 청탁이 작동했습니다. 성적 서비스가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체계적인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연 수입 외에도 여성 공연자들은 관객으로부터 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연회에 초대받아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공식적인 거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이 여성들의 경험을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개인화된 피해 내러티브에 빠져서 제도적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 권력의 축적입니다. 테오도라는 어린 나이에 마무리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떤 관객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약점을 간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누가 누구의 귀에 속삭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제국의 권력 지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제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테오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무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했습니다. 지중해 항로를 따라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를 거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연했습니다. 안티오키아에 가서 공연했습니다. 가자에 가서 공연했습니다. 이 여행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공연 투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보 수집 여행이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테오도라는 지방 유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총독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선호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취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네트워크와 연결을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정보 자체가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후원 네트워크의 양날의 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유력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후원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원함에 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오도라는 이 과정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그는 생존 기술을 정보 권력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 과정에서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테오도라가 방문한 동방의 도시들에는 단성론이라는 종교 운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성론은 기독교 내의 신학적 분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정통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많은 인구, 특히 일반 대중들은 단성론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였습니다. 이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제국 내에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종교 네트워크에 접근했습니다. 수도사들과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후원 경로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정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테오도라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온 것은 마치 배우가 장시간의 지방 공연을 마치고 다시 수도로 돌아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동쪽 절반의 권력 지형을 이해하는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한 가지를 명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생존 기술이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온 테오도라는 곳 유스티니아 누스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역사 기록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만남은 궁정의 통상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니아 누스는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표면상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교집합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매우 조심스러워집니다. 정확히 무엇이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기록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국의 법에 충돌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법은 배우나 공연 종사자, 특히 여성 공연 종사자와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법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했는가 하면 당시 황제의 아내 에우페미아였기 때문입니다. 에우페미아 황후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 황제의 아내였고 현 황제 유스틴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우와의 혼인금지법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여성 간의 개인적 갈등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자기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상승을 시기하는 황후라는 클리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독입니다. 실제로는 정책 문제였습니다. 사회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신분제도의 핵심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궁정의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유스틴 1세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황제는 특정 계층의 혼인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즉, 황제는 법 그 자체입니다. 황제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황제 유스틴은 배우와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테오도라가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 삶으로부터 회개한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을 단순한 로맨스로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재배치였습니다. 이것은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분제도의 완전한 뒤집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의전과 상징의 문제였습니다. 테오도라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보랏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보랏빛은 제국의 색깔입니다. 황제와 황후의 색깔입니다. 테오도라는 황제의 옆에 앉았습니다. 공식 행렬에서 황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오도라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테오도라도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조적 착취가 절대 권력으로 변환되는 매우 구체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제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테오도라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 제도의 모든 허점, 권력의 모든 비밀, 정보의 모든 흐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초기 통치 기간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제국은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파 간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세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32년의 봄, 이 모든 불만과 불안정이 히포드로무스에서 폭발했습니다. 사건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마장에서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폭발한 이유는 매우 깊었습니다. 세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황제의 고문관이었던 요한네스 카파도키아인이라는 인물이 매우 가혹한 세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법치주의라는 명분 아래 체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적발한다는 명분 아래 관료들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도시의 일반 주민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관료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와 그린 분파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와 공연 종사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세금을 내야 했고 그들도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532년의 봄, 경마장에서 분파의 일부 관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범죄의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콘스탄티노폴리스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블루와 그린이 이전에 볼 수 없던 방식으로 연합했습니다. 히포드로무스의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거리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니카 폭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표면상 이것은 블루와 그린이라는 스포츠 팬들의 폭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권력 갈등의 표현이었습니다. 니카는 그리스어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3일 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거리를 울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니카, 니카, 니카. 이 외침은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항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이 시스템에 대해 표현하는 분노였습니다. 황제의 궁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고문관들은 피난을 권했습니다. 형제이자 장군이었던 테오도라의 정부가 아니라 최측근이자 친우였던 나르세스는 타협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내의 강경파들은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순간에 테오도라가 나섰습니다. 테오도라는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여러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치고 싶다면 도망쳐라. 부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고 나머지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남는다. 나는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랏빛으로 물든 옷은 좋은 수의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오도라는 단순히 용감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권력의 본질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보랏빛은 황제와 황후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색깔을 걸친 나는 죽음을 초월한다. 내 신분은 죽음 이상의 것이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이 신분은 의미를 잃는다. 따라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이 이제 제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제국과 함께 서거나 제국과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를 비겁함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테오도라는 황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결정했습니다. 제국은 진압을 선택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라는 젊은 장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의 부관 문두스도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히포드로무스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역에서 반란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히포드로무스로 달아나는 군중을 가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사상자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30, 0명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더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난 일입니다. 제국의 중심에서 군중이 학살되었습니다. 히포드로무스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니카 폭동 이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달라졌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분파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황제의 권력이 극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력과 함께 테오도라의 권력도 극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제 궁정에서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제 단순한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니카 폭동 이후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는 사실상 두 개의 채널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과 비공식적인 채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모든 정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황제가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모든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공식적인 채널에서는 테오도라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일부는 궁정의 시녀들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일부는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일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일부는 상인들과 정보 중개인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이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채널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했습니다. 여성들은 공식적인 정치 구조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식적인 감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관료들은 여성들의 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 때문에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가장 강력한 정보 채널이 되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첫 번째 주요 정치 개입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네스 카파도키아인의 몰락이었습니다. 요한네스는 황제의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재정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매우 가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도시의 일반 주민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요한네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요한네스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테오도라는 요한네스가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모든 증거를 활용하여 요한네스를 실각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의 재편성이었습니다. 테오도라의 또 다른 주요 개입은 군사 정책과 관련되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제국의 가장 성공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반달족을 격파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고트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안토니나와 함께 벨리사리우스는 테오도라와의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나는 테오도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나는 그의 남편의 전선에서의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안토니나는 그의 남편의 정치적 충성도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테오도라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부 세력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정책도 테오도라의 손이 미치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복잡한 정치 문제 중 하나는 종교 분열이었습니다. 정통 기독교와 단성론 사이의 분열이 제국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테오도라가 단성론 세력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성론 수도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성론 지도자들을 보호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성론 세력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테오도라는 정통 기독교 진영과 단성론 진영 사이의 권력 균형을 자신의 손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대외 정책도 비슷했습니다. 제국은 여러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는 사산 페르시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고트족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침입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선에서의 정책 수립은 공식적으로는 황제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오도라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이탈리아 문제였습니다. 제국은 고트족으로부터 이탈리아를 탈환하기 위해 장기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매우 복잡한 정치 문제를 수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트족 국가 내부에는 칠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고트족의 왕 테오다하드의 아버지 쪽 조모였던 아말라 수인다는 로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트족과 로마족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그는 이 위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트족 내 강경파들이 아말라 수인다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국 전역의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고트족 내부의 권력 투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제국의 대외 정책과 매우 깊이 있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테오도라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플레이어였습니다. 의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황제 권력은 단순한 행정력이 아닙니다. 황제 권력은 상징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 권력은 의전을 통해 표현됩니다. 황제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프로스키네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의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황제 앞에서의 의전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오도라는 황후 앞에서의 의전도 명확히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이 황제가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전의 강화는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시각적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테오도라의 정치적 활동은 단순히 권력의 추구만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또한 실제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변화들은 제국의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여성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또는 코르푸스 유리스 치빌리스라고 불리는 법전의 편찬은 제국 초기에 가장 중요한 문화적 성취였습니다. 이 법전은 트리보니아누스라는 법학자가 이끈 팀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전의 편찬 과정에는 테오도라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특히 여성과 가정에 관한 법조항의 경우 테오도라의 영향이 매우 명확합니다. 이 법전은 강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전은 이혼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이 법전은 지참금에 대한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법전은 상속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전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법전은 여성들이 강제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이 법전은 여성들이 회심과 회개를 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혁명적인 조항들이었습니다. 당신이 6세기의 맥락 속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이것들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대와 중세 세계에서 여성은 사실상 재산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가족의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여성의 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제 시스템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책들의 배후에는 매우 구체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개인적으로 성매매 강요의 피해자였습니다. 테오도라는 개인적으로 법적 불평등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동정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종교 기반 시설과 자선 조직의 확대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제국은 많은 교회, 수도원, 그리고 자선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곳이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메타노이아, 즉 회심 시설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은 과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종교적 개혁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여성들이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시설들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시설들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시설들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보호 조항들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전은 또한 통제의 메커니즘을 포함했습니다. 이 자선 기관들은 또한 감시의 공간이었습니다. 회심을 시도하는 여성들은 매우 엄격한 규제 아래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제한된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복종을 강요받았습니다. 즉, 테오도라가 추진한 정책들은 해방과 통제를 동시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권력은 동시에 보호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이중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는 테오도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여성 통치자에 대한 편견이 역사화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코피우스는 비잔틴 제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위해 전쟁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건설 사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비사라고 불리는 비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사에서 프로코피우스는 테오도라에 대해 매우 가혹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악마처럼 묘사합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테오도라를 황제를 조종하는 조작자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들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코피우스가 기록한 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코피우스는 황제의 궁정 내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세력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프로코피우스는 여성 권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모두 여성이 권력을 가지는 것을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여성 통치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이 프로코피우스의 기록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프로코피우스의 비사에서 테오도라에 대한 기록 중 많은 것들은 성적 비방입니다. 이것들은 검증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순수한 악의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비방들이 역사 전체를 통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은 프로코피우스를 인용했습니다. 근대의 역사가들도 프로코피우스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중 역사물도 프로코피우스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매번 인용할 때마다 이 비방들은 더욱 증폭되고 더욱 선정적이 되고 더욱 확실한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 통치자에 대한 비난은 그 여성의 정치적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여성이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테오도라가 만든 정책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테오도라의 영향력이 모두 긍정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에 대한 비난의 거의 전부는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가 테오도라의 과거 삶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 전부가 테오도라의 여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테오도라의 과거 삶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테오도라가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테오도라가 공연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테오도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테오도라가 남자였다면, 만약 테오도라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테오도라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오도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테오도라의 과거는 영구적인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역사는 권력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권력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견도 함께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세기를 통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548년 테오도라는 죽었습니다. 역사는 암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라가 죽은 이후 제국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극도로 우울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정무 능력이 둔화되었습니다. 제국의 행정 기계가 느슨해졌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테오도라의 죽음이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오도라가 죽었을 때 제국의 비공식적 권력 구조도 붕괴되었습니다. 테오도라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테오도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테오도라의 정보 채널도 사라졌습니다. 테오도라의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여러 채널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산 비탈레 모자이크는 테오도라의 가장 유명한 유산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6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산 비탈레 교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테오도라를 최후의 수사를 올리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테오도라는 보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테오도라의 주변에는 그의 시녀들이 있습니다. 테오도라는 손에 성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매우 정교합니다. 이 모자이크는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테오도라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테오도라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미지 정치의 강력함입니다. 테오도라의 죽음 이후 역사의 기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비록 그를 비난하는 기록들이 존재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책 성과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가 죽은 이후에는 기록들이 점점 더 테오도라에 대해 부정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의 여신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제를 조종한 악녀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여인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은 프로코피우스를 크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코피우스의 기록에 자신들의 편견을 덧칠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저술가들은 여성 권력을 일관되게 의심했습니다. 중세의 저술가들은 여성의 욕망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들이 중첩되면서 테오도라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더 악마화되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역사가들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오도라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악녀와 조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권력자들의 해석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성이고 동시에 권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당신은 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테오도라는 정말로 가장 위험한 여제였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만든 이미지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조적 착취가 어떻게 권력으로 변환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테오도라는 제도 밖에서 성장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식적인 권력 구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법적으로 완전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것 때문에 테오도라는 공식 권력 구조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식적인 제약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테오도라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의전과 상징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테오도라를 공식적인 권력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테오도라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개인적으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테오도라는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구조적 착취가 만든 산물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제도적 폭력이 만든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테오도라는 자신이 배웠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테오도라가 생존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테오도라의 정책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 맥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테오도라의 일부 정책들은 실제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했습니다. 테오도라의 일부 정책들은 실제로 진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오도라의 정책들은 또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테오도라의 비공식 권력은 또한 공식적인 제도를 우회했습니다. 테오도라의 영향력은 또한 때로는 자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권력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권력은 항상 보호와 억압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아프리카의 반달족 왕국 재정복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야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정 제거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량은 제국 전체의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의 종교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인구는 단성론을 지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인구는 독립적인 교회 조직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분열이 정치적 분열과 맞물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오도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아프리카의 단성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아프리카의 종교 지도자들과 통신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아프리카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황제의 아프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제의 공식적인 정책은 종교적 정통성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의 비공식적인 영향력은 단성론 공동체에 대한 관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책 사이의 긴장이 아프리카 정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동방 도시였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티오키아는 또한 종교 분열의 중심지였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주민들은 정통 기독교와 단성론 사이에서 나뉘었습니다. 이 종교 분열이 정치적 분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성론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성론 지도자들을 지원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단성론 수도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테오도라는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테오도라의 정치적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식적인 정책과 비공식적인 영향력 사이의 차이를 활용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식적으로는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정치 행위자였습니다. 테오도라는 이 두 정체성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테오도라를 매우 효과적인 정치 행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테오도라의 선택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테오도라는 자유롭게 이 권력을 행사했는가? 아니면 테오도라도 역시 제도의 피해자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테오도라는 분명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분명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오도라는 분명 정치적 행위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오도라는 또한 황제의 아내라는 지위의 제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식적인 권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테오도라는 항상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작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오도라가 제도의 억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테오도라는 제도 밖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도를 완전히 초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오도라는 제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은 항상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 영향력은 항상 부인될 수 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정치적 행위자였지만 그 행위는 항상 비공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테오도라가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테오도라가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인 권력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테오도라의 권력은 뒤에서 작동했습니다. 테오도라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음모로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음모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음모로 비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18년에서 548년까지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30년 동안 제국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법 체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아프리카를 재정복했습니다. 제국은 이탈리아에서 고트족과 싸웠습니다. 제국은 동방에서 사산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국은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제국은 문화를 가꾸었습니다. 제국은 종교를 정치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 많은 것들이 테오도라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테오도라가 550년에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유산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라의 이름은 이미 악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이름은 이미 조종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라의 이름은 이미 여성의 권력에 대한 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권력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기록한 이야기에서는 권력을 도전하는 자들은 항상 악당입니다. 우리가 테오도라의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구조적 착취가 어떻게 절대 권력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도 밖에서 출발한 여인이
어떻게 제도를 초월하는 권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악마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테오도라는 위험한 여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테오도라는 위험한 체계의 산물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비잔틴 제국의 착취적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공연 산업의 상업적 착취의 산물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여성을 종속시키는 법적 체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폭력이 테오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적 폭력이 테오도라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구조적 폭력이 테오도라에게 권력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테오도라는 자신이 배운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악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악의가 아닙니다. 악을 만드는 것은 구조입니다. 악을 만드는 것은 제도입니다. 악을 만드는 것은 체계적인 착취와 폭력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악한 구조에 처하면 그 개인도 결국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만약 그 개인이 선한 구조에 처해 있다면 그 개인도 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오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테오도라는 가장 위험한 여제였던 것이 아닙니다. 테오도라는 가장 위험한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개인의 악을 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악을 규탄하는 것은 우리를 제도적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제도적 폭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구조적 착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6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구조적 착취를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체계적인 불평등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성을 종속시키는 제도를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개인의 도덕성만을 탓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제도가 사람들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경우로 돌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테오도라의 정책이 완전히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테오도라가 여성보호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오도라는 또한 종교적 정통성을 강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테오도라는 로마 주교 실베리우스를 추방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정치의 한 예였습니다. 이것은 권력 다툼의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의 정책이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테오도라를 단순히 악녀로 묘사하는 것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테오도라의 행동을 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테오도라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권력과 제도의 문제로 다시 돌려줍니다. 테오도라가 죽은 이후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6세기의 비잔틴 제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법 체계도 다릅니다. 우리의 정치 체계도 다릅니다. 우리의 종교 체계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구조적 착취를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공식적 권력과 공식적 권력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 권력자에 대한 비난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테오도라의 시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일입니다. 테오도라의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테오도라가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테오도라가 특별히 야심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테오도라가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비잔틴 제국의 구조 때문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구조가 테오도라 같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구조가 테오도라 같은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 권력에 대한 비난은 종종 그 여성의 행동이 아니라 그 여성이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테오도라에 대한 비난의 대부분은 테오도라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테오도라의 과거 삶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테오도라의 여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난의 패턴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 권력자는 여전히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성별에 대해 비난받습니다. 여성 지도자는 여전히 그들의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공격받습니다. 셋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테오도라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은 테오도라에 대한 적대적 기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테오도라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테오도라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테오도라의 적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테오도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우리의 이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적대적 기록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막에 내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막이 내린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권력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계속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개인의 악의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할 일입니다. 테오도라는 가장 위험한 여제가 아니었습니다. 테오도라는 가장 위험한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악을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만드는 것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악을 없애고 싶다면 우리가 공격해야 할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구조입니다. 이것이 테오도라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저는 매주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이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오도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서 제시한 시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누는 토론이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